설명회 주체 가칭 사회주의 대우 발족선언문 안 귀화관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힘찬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먼저 오늘 설명회 취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추진위원회는 2020년 9월 6일 구성되어 본조직 출범을 준비하고 있고 본조직 출범을 앞두고 내부 논의를 거쳐 발족선언문안과 귀화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추진위원회는 발족선언문안과 귀화안을 본조직 출범 전에 토론용으로 제출하고 사회주의 대우 창립총회에서 발족선언문을 확정할 텐데요. 그래서 이 설명회 취지는 발족선언문안과 귀화안을 널리 알려서 사회주의를 선전하고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환기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취지는 발족선언문 안에 담긴 당 강령적 내용을 통해 사회주의 세력 내에서 강령 논의를 촉발시키는 것입니다. 추진위원회가 제출하는 발족선언문 안은 내용과 형식에서 사회주의 정당의 강령 초안 자체는 아니지만 많은 점에서 강령 초안에 준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령 초안과 질적으로 커다란 차이는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발족선언문 안의 제출과 토론은 앞으로 있을 사회주의 정당 강령 초안 논의를 준비하는 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동지들이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설명회를 시작합니다. 예, 사회자께서 오늘 설명의 취지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곧바로 그냥 내용으로 발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사회주의 대우 추진위원회가 제출한 발족선언문 안의 특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족선언문 안의 특징을 밝히기 위해서 발족선언문 안을 작성할 때 무엇을 주요하게 고민하고 강조를 했는지를 먼저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발족선언문 안은 제국주의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 폭로가 아니라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 폭로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순서를 보면 발족선언문 안은 자본주의로부터 출발해서 자본주의가 발달한 제국주의 단계, 그다음에 현대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로 상승하여서 비판 폭로하고 있습니다. 즉 자본주의의 기본적 특질을 비판 폭로하고 자본주의 발전에 따른 모순의 신화를 다룬 후 여기에서 곧바로 사회주의 혁명의 필연성을 도출하고 노동자 계급의 역사적 임무, 사회주의자 사회정당의 임무와 사회주의 운동의 국제적 성격을 순차적으로 다뤘습니다. 이런 후에 제국주의, 현대자본주의와 신자유를 비판 폭로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출발한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사회주의 운동과 사회주의 혁명이 바로 자본주의의 모순이 사물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경우에 자본주의로 출발하지 않고 제국주의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공부도 시작을 하면 사회주의 운동과 사회주의 혁명이 자본주의와 갖는 기본적 관계를 분명하게 드러날 수 없게 되고 반제국주의와 반신자유주의로 반제국주의 반신자유주의로 반자본주의 사회주의를 해소시킬 위험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본주의가 어떤 것이고 왜 사회주의 운동이 필요하고 노동자 국가를 수립해야 되고 사회주의자들의 임무는 뭐다 이런 부분을 뚜렷하게 표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발족선언문의 체계는 요즘 유행하는 것처럼 이제 독점 자본주의 편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설명하고 나서 마지막에 가서 이제 우리는 궁극적으로 사회주의를 목표로 한다 이렇게 서술하는 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1917년에 레닌이 제안한 이제 강령 개정안이 있어요. 러시아에. 거기서처럼 자본주의를 먼저 비판하고 그리고 그 후에 자본주의 발전의 어떤 새로운 양상들에 대한 비판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절충적인 입장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본주의하고 제국주의를 같이 섞어서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실천적인 것 같지만 내용이 일목요연하지가 못하고 그냥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의 필연성이나 내용의 이런 부분들이 잘 드러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분리해서 먼저 자본주의를 먼저 비판 폭로하고
그 다음에 단계에 나타난 것도 비록 뻔한 식으로 좀 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발적 선언 문화는 계량주의적 정당들의 강력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원리적 부분을 강조하고 실천적 부분은 최대한 압축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실천적 부분 중 부분적 요구는 노동 부분만을 특별히 강조하였습니다. 대체로 이제 계량주의 정당들의 강령은 맨 앞에 부분이 원리적 부분인데 이 원리적 부분을 읽어보면 매우 상징적인 언어로 대부분 작성되어 있고 내용이 읽다 보면 이런 내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뚜렷하게 뭘 얘기하는지가 잘 안 드러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현적 부분에서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분야별 요구를 길게 나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한 부분 중에 영국노동당과 독일사민당의 강령을 보면 매우 깁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정책 수준의 내용들을 그때그때 추가하여 갈수록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발적 선언문안은 원리적 부분을 강조하여 작성해서 발적 선언문안 전체의 사회주의의 핵심적 내용들이 관통되도록 하였고요. 이와 비교하여 실천적 부분을 최대한 압축적으로 작성해 요구의 내용들을 변명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야 전체 강령이 어떤 일관된 흐름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역사적 시대는 사회주의 혁명이 이미 한번 일어난 역사도 있고 또 소련이 붕괴된 경험도 있는 역사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야지만 사회주의적인 내용이 제대로 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역사를 다뤄야 되니까 강령 내용이 좀 길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불가피하다. 제가 보면 이제 사회주의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얘기하더라도 과거에 있었던 사회주의에 대해서 평가가 없을 경우에는 사실 대중들의 입장에서 봐서도 무슨 사회주의를 하려고 하는지가 뚜렷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역사적 평가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강령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당이나 정치적인 목표를 어떻게 표현하는 것인데 대중들한테 계속 질문을 받는 식으로 제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사회주의 현대를 최대한 발적 선언문 안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회주의 내용을 현대화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발적 선언문안은 현실 사회주의 실패에서 교훈을 끌어내고 이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 생태, 여성, 소수자 문제 등 현대 사회에서 새롭게 제기된 새로운 삶의 양식에 대한 문제의식을 능력으로 수용하는 것, 스탈린주의에 의해 요구된 막스주의를 복원하는 것을 혁신과 현대의 핵심으로 설정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당건설을 위한 사회주의의 당면임과 교육을 분명하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건설하려고 하는 사회주의 제도는 실제로는 활동 내용에서 질적으로 사회주의 정당과 차이가 있는 조직은 아닙니다. 근데 그 사회주의 제도가 사회주의 정당 자체는 아니죠. 그래서 사회주의 정당 건설을 조직적 과제로 하는 조직입니다. 따라서 사회주의 정당 건설 역량을 강화하는 과제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사회주의 정당 건설 과제를 강조했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하나를 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 특징 규정, 사회주의 혁명의 내용과 의의에 대한 규정이 없는 강령은 사회주의 강령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사회대응 노동자당과 노동당에서 나온 강령을 한번 참고로 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이제 우려하고 있는 사항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강령의 내용 중에 자본주의 사회가 어떤 사회라고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혁명의 내용과 의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회주의 강령이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를 이제 사회주의 정당이나 조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태도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강령은 제가 볼 때는 사회주의 강령으로 좀 보기 어렵다. 네, 이 부분을 강조를 드리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그러면 이제 발적 선언문 전체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네, 이 부분은 이제 크게 셋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자 1로 원리적 부분, 2가 실천적 부분, 3위 사회주의 정당 건설을 위한 사회대화의 당면 임무와 결의입니다. 그러니까 1위 또 원리적 부분은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혁명, 자본주의 제국주의적 단계와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 혁명 시대의 도래, 혁명과 반혁명. 세 번째, 현대 자본주의의 위기와 자본의 반동적인 신자유주의 공세. 네 번째, 사회주의 운동은 새로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로마자 2로 실천적 부분은 한국 사회에서 사회주의자들의 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한국 사회에서 자본주의적 모습의 심화를 지적하고 이로 인한 고통으로부터 노동자 민중이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사회주의밖에 없음을 사회주의가 분명히 제시하고 투쟁할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구사항은 27개 항의 일반적 요구사항과 16개 항의 노동부분 요구사항으로 맞추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로마자 3은 사회주의 정당 건설을 위한 사회주의 대화의 당면 임무와 결의 부분은 사회주의 정당 건설을 위한 사회대화의 당면 임무와 결의를 밝히며 발적 선언 문안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항목별 해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1번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혁명 중에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운동의 기본 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발적 선언문안이 이렇게 있는데요. 앞에 보시면 5페이지부터 6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체 책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이 부분은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 특징, 자본주의 사회 발전 경향, 자본주의적 직접과 집중, 공황, 자본주의적 축적의 일반 구축 등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혁명의 필연성, 사회주의 혁명의 내용과 의, 노동자 계급의 역사적 임무, 노동자 계급의 다른 피어가 계급에 대한 태도, 노동자 국가, 사회주의자 사회정당의 임무, 노동자 국제주의, 새로운 인터넷의 창립 필요성 등 사회주의와 사회주의 운동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분량은 페이지로 봐서는 2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작지만 발적 선언문안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발적 선언문안 전반을 관통하는 원리 중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부분을 쭉 보면 맨 앞에서는 자본주의 사회가 어떤 거다 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요. 발전 경향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짧습니다. 짧지만 이 하나하나의 부분은 우리 사회주의자들이 이거를 해석을 할 경우에는 책 몇 권이 분량이 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압축적으로 들어가 있고 모든 것에 어떤 기초가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여기에 강령의 어떤 대부분의 내용들이 들어갔다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을 때 이제 특징을 말씀드릴 때 강조를 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빠지고 거의 자본주의의 어떤 부정적 측면을 쭉 나열해 놓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회주의를 필연적이고 해야 된다 이렇게 서술하는 것은 굉장히 맞는 것 같지만 사실상 강령에는 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하나의 통로, 현대 양상을 통로하는 부분은 다른 데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지, 강령에서는 자본주의 사회는 이렇기 때문에 문제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는 갈수록 한쪽에서 부가 축적되고 한쪽에서는 노동자 계급의 상태가 점점점 열악해지고 처지가 비참해진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똑바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사회주의자들 중에는 그럴 분도 계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이 아니냐. 다 아는 내용은
강령에서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서술을 해야 된다. 예. 그걸 좀 먼저 강조를 드리고요. 그래서 각각의 부문의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주제는 매우 중요하고 또 세습이 필요한 내용인데 오늘 설명회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주 목표가 이제 강연 전체에 대해서 다 꼼꼼하게 다 말씀드리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중에서 이제 좀 특별하게 더 강조해야 될 내용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발적 선언문 안에 보면 노동자 계급의 해고는 노동자 계급 자신의 행위가 되어야 된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짧은 문장은 대리주의에 대한 반대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 명제는 막스주의 기본 원리 중에서도 기본 원리입니다. 노동자 계급의 해방은 그것이 어떠한 선의의 세력에 의해서는 대신될 수 없습니다. 만약 혁명의 과정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그 혁명이 변질되기 시작할 때는 징조일 뿐입니다. 대리주의는 새로운 지배 피질 관계와 거각 관계를 가져올 뿐입니다. 러시아 경험은 이를 입증하였는데 러시아 10월 4일 혁명이 변질되기 시작한 것은 대리주의 출현이었습니다. 발적 선언문안은 현실사회주의 실패의 경험 속에서 더욱더 잔영해진 이 막스주의 기본을 철저히 되살리기 이 구조를 사입하고 있습니다. 네, 노동자 국가의 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주의 혁명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동자 계급은 부르주아 국가를 폐지하고 노동자 국가를 수립해야 합니다. 네, 특징적인 어떤 그 사회주의 한 조리 중에 무정부주의자들이 있는데 무정부주의자들의 주장은 부르주아 국가의 폐지와 함께 곧바로 모든 국가가 폐지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노동자 국가가 수립되어서 사회주의적 조치를 취하고 나서 그 후에 그 국가가 이제 필요 없게 되는데 그 중간 단계 즉각적으로 국가가 없어지는 것은 틀린 주장이다. 그리고 노동자 국가는 부르주아 국가와 똑같이 계급 국가입니다. 그러나 노동자 계급이 새로운 특권을 확보하게 수립하는 국가가 아니라 계급 자체를 폐지하게 수탈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 국가는 계급 폐지하게 소멸하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노동자 국가의 이러한 내용에 조응하여 노동자 국가는 부르주아 국가는 완전히 다른 유형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역사는 이 사례로 파리코뮌과 소비에트를 통해 그 경험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파리코뮌은 비록 며칠밖에 존재하지 못했지만 노동자 국가 시절 국가 형태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막스는 프랑스에서 내전에서 파리코뮌은 본질적으로 노동자 계급의 정부이고 착취자 계급에 대한 생산자 계급의 특징이 소산이며 노동의 경제적 해방을 완성하기에 마침내 발견된 정치 형태라고 서술하고 있는데 그래서 막스는 그 형태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언급되는 내용인데요. 그 제목만 말씀드리면 상비군의 폐지와 무장한 인민으로 해제, 공주의 선출과 소환. 이 부분은 요새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제 실천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행동적 기관, 그러면 의회직 기관이 아니라 동체 집법하는 행동적 기관이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뭐 입법부가 있고 또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뭐 행정부가 있는데 사실상 이게 입법기관은 법을 만들고 나서 그 집행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을 안 쓰는 구조인 거죠. 그게 아니라 이제 입법과 집행 이런 등등을 동시에 하는 기관이다. 노동자 임금 수준이죠. 이 부분은 이제 공직자의 특권을 처음부터 폐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공직자가 되면 다들 뭐 봉사한다고 하지만 다들 알죠. 뭐가 생기니까 이제 많이들 나가는 것이죠. 근데 이런 특권을 다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뭐 국회의원은 뭐 특권이 너무 많아서 자질구레한 것까지 하는 거 엄청 많습니다. 이런 거 다 없어서 그러니까 선출된 사람이 일반 대중과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파리코뮌이 보여준 노동자 국가의 형태는 노동자들이 국가의 운영에 최대한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을 대표하는 자들이 자신으로부터 독립적인 세력으로 전환하는 것을 막는 형태였으며 의회식이 아니라 입법과 행정이 통일된 국가의 형태였습니다. 역사상 노동자 국가의 형태를 보여준 또 하나의 예는 소비에트입니다. 이상의 내용들은 이제 발적 선언문 안에서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크게 봐서 1번부터 3번까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자로.
1번 부분에 앞에 두 개의 부분은 들어가 있습니다. 노동자 국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그 다음에 이제 유형의 부분, 국가가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이게 실천적 요구에 1번하고 4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게 여러분 앞에 다시 이제 발적 선언문을 보면 실천적 부분에서 1번이 선출과 소환제죠. 이런 부분들을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부분에 강조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인터넷의 창립 문제인데요. 발적 선언문화는 한국 사회주의자들이 인터넷 창립에 선도적으로 나서는 것을 가장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3 인터내셔널의 창립 과정에서 오히려 인터내셔널의 창립은 주체적 기본 역량이 확보되고 혁명적 사회운동의 세력이 보양되는 조건에서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다 실천적인 태도를 강화하는 것으로 인터넷 혁명 문제에 접근해 갈 것입니다. 예, 두 번째, 그러니까 지금 큰 원리적 부분에 로마자 1이죠. 1에서 2를 말씀을 드린 거고, 두 번째 항목이 자본주의, 제국주의 단계와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 혁명 시대의 도의 혁명과 반혁명 중에서 부분인데요. 여기서 강조를 드려야 될 부분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 이행시대의 규정의 문제를 중요하게 봐야 된다. 그래서 이 이행시대를 연 것이 러시아 10월 사회주의 혁명이죠. 벌써 10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미 이제 이행시대가 시작됐고, 그 이행시대라고 하는 규정이 중요한 것은 이미 이제 이행시대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가 그러니까 상승하는 국면을 과거로 됐다는 거죠.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제 그 세태기, 사멸해 가는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규정을 해야 된다. 이러한 역사적 시대 규정은 발적 선언문에 의한 새로운 시대 규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처음으로 규정한 게 아니고 이미 러시아 10월 사회주의 혁명적 사회주의들 사이에 보편화된 시대 규정이고요. 이 규정은 자본주의의 반동성, 자본주의 위기의 전면화를 더욱더 의식적으로 인식하게 하고 사회주의 운동이 일시적으로 패배하고 후퇴를 하더라도 기본적인 역사적 경향에서 전진과 승리의 길로 향하는 명확하게 인식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 규정을 할 때야만 러시아 10월 혁명 이후 자본주의가 급속한 속도로 반동화하는 현상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혁신적 공급주의, 인정주의 창고는 이러한 시대 규정을 떠나서 설명될 수 없습니다. 19세기의 자본주의는 뭐 여러 가지 모습을 노정했지만 정말로 자본주의에서 반동적인 흐름이 나타난 것은 실제로는 이행 시대가 되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그만큼 이제 그걸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세력들이 폭력을 노골적으로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대 규정을 정확하게 하자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우리가 이제 나치 히틀러로 아주 유명한 악명을 떨치고 있는 인물인데 그런 인물이 왜 나타났을까? 그걸 우연히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독일의 혁명이 좌절되면서 오히려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지 우리 더 역공세로 나왔다. 이것도 이런 시대 규정을 해야지만 정확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규정은 현재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죠. 이미 이제 소련이 붕괴되고 현실사회주의 붕괴된 이후에 이러한 역사적인 사태 관계가 사회주의 운동에 타격을 준 건 사실이지만 시야를 역사적 관점으로 넓히면 시대 규정 자체를 역적시킬 만큼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 규정은 자본주의가 현재 차지하는 역사적 위치 규정과 곧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제 사회주의냐 양화이냐라고 하는 그런 구호를 다시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시대 규정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가 쇠퇴해가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은 2008년 세계대공황 이후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이제 저금리 양적 완화라는 생명유지 장치에 의존해서만 연명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의 규정을 해야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도 정말 이해 안 가는 현상들이 많지 않습니까?
세계 대공황에 버금가는 경제적 위기가 왔는데 우리 뭐 주식값이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이런 현상도 이게 동시에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도 이미 자본주의가 쇠퇴해가는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 어떤 요인이 생긴 것이죠. 예, 다음으로 러시아 10월 혁명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원래는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하려고 했는데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그냥 앞에 있는 부분만 요약하고 다른 내용은 문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적 선언문안은 이에서 러시아 10월 혁명의 본질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10월 혁명과 러시아 공산당은 1920년대 초반 이후 서서히 변질되기 시작하다 1920년대 후반에 완전히 변질하여 러시아 사회주의와 세계 사회주의 혁명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세기 후반부에 발생한 현실 사회주의 붕괴의 원인도 여기에 있습니다. 네. 요약한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서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문서로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현실 사회주의 성격 규정입니다. 발적 선언문안은 1920년대 후반 이후부터 붕괴되기 시작까지 소련 사회를 관리가 지배하는 공동 생산 체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왜 현실사회주의 성격 규정을 하는가? 이걸 왜 하는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현실사회주의가 붕괴되었지만 이 붕괴로부터 실천적 기운을 올바로 끌어내고 실천하지 못할 경우 사회주의 운동은 유사한 오를 미래에 반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점에서 소련 사회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성격을 정확히 규정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의 역사적 경험이 한번 패배했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반복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다 교훈을 갖고 있으니까. 네, 실제 역사는 똑같은 오류가 반복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사회주의 운동이 과거의 어떤 오류를 극복하지 못하면 똑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좀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소련 사회의 성격 규정은 북한 사회에 대한 성격 규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사회자들이 북한에 대한 태도를 의도로 결정하기 위해서도 소련 사회의 성격을 올바로 규정을 해야 됩니다. 성격 규정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방법론을 말씀드리면 철저히 과학적 사회주의에 기초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변칙법을 적용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게 이제 구체적이고 역사적으로 평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뭐 몇 개의 원리가 아니라 구체, 그다음에 역사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에 대한 어떤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된다. 소련사의 성격을 또 정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사회주의를 드러내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역으로 사회주의상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제2하게 되는 계기가 되면 대안적인 사회주의상을 성립하는 데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예, 저는 이제 아닌 듯하지만 소련 사회가 어떻고 뭐 북한 사회가 어떻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사회주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뭐 소련 사회를 사회주의 사회였다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실제로 보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보면 계속 기본적으로 생산산이 국가 소유가 아니었냐. 그리고 이제 그 계획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그 답변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사회주의에 대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한계에 부딪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발적선언문에서 이제 소련사회 성격규제 핵심적 내용들을 보면 먼저 발적선언문안은 10월 사회주의 혁명이 1920년대 후반 이후 완전히 변질되어 사회주의 사회를 규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발적선언문안은 10월 사회주의 혁명이 1920년대 후반에 변질이 의미에서 전반적이어서 노동자 민주주의가 완전히 변질되었을 뿐만 아니라 생산관계와 노동과정 역시 완전히 변질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트로츠키는 이제 소련사를 비판했지만 변질이 주로 국가 영역에서만 발생해서 생산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사회주의적 요소가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법적 소유 형태로 상상의 전반을 판단하는 오류가 있었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와 같이 그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에서도 정치와 경제가 상대적 자율성을 갖는 사회는 더 이상 유지가 불가능한데, 이걸 자본주의와에서 어떤 비슷하게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하부 구조는 여전히 사회주의적 요소가 있는데 국가에만 변질됐다 이렇게 보는 것은 오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천적인 변론에서도 그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트로츠키는 이제 정치혁명이 필요하지 사회혁명은 아니다 이렇게 봤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것 자체도 오류다. 그래서 이제 발첩선언문화는 소련에서 다시 발생한 지배 피지 관계 그렇게 해서 이제 트로츠키 비판을 했고요. 다음에는 이제 국가자본주의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제 발족선언문화는 소련에서 다시 발생한 지배 피지배 관계 억압을 구체적 역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사회주의가 아니므로 곧바로 자본주의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건 도식적이다. 소련 사회는 국가자본주의라는 규정은 전형적으로 도식주의적 관점에 출현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또 발족선언문화는 소련 사회를 당시 나치 독일 등과 같이 관료집단주의로 규정한 브루노 아리 입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소련 사회 규정을 난리하는 부분을 비판을 했고요. 그러면 관료가 지배하는 공동생활 체제는 어떤 운명이 있느냐? 무한정 지속될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체제의 앞에는 노동자 급여에 타도되거나 새로운 지배계층이 된 관료들 중 일부가 자본주의의 전면을 주도하여 자본주의로 회귀하거나 할 가능성이 열려 있었습니다. 결국 소련은 후자위로 들었으면 자본주의로 회귀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본주의를 국화하고 실현한 체제는 그게 정말로 사회주의적인 변화의 길로 계속 전진하지 못하면 자본주의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은 뭐 중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게 볼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다음에 이제 일본의 3번 현대자본주의가 자본이 반동적인 신자유 공세 중에서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자유주의 공세가 역사적으로 어떤 맥락이 있는가 이걸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문서로 대체를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자본주의, 사회주의는 점점 더 절박한 인류 생존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주의냐 야만이냐 문제가 현실의 문제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다음 4의 사회주의 운동은 새롭게 고양되고 있다 중에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족선언문화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주의의 대안상을 가장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현실사회주의 붕괴가 미친 사회주의 운동의 역사적 후퇴를 사실대로 지적하고, 이 후퇴가 심대한 것이었지만 결코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 이행시대를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미 사회주의 운동은 세력이 고양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사회주의 혁신 현대화의 기본 방향과 대안적인 사회장을 비교적 상세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제 이 현대화의 기본 방향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제 그러면 대안적인 사회주의 내용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4개의 항으로 요약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매체 사회주의자에서 기획 시리즈로 해서 제가 자세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새로운 사회주의 내용 자료집을 사회주의에 실린 새로운 사회주의 내용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간 해방으로서의 사회주의 운동. 새로운 사회주의 대안을 기획할 때 사회주의 운동은 인간 해방으로서의 자신이 고유한 본성을 복원시키고 전면화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운동이 진행과 함께 점차 뒷전으로 밀어났지만 사회주의 운동의 본래적 궁극적 목표는 인간 해방이었습니다. 이는 노동자 계급이 동시에 사회 전체를 척추 억압과 계급 투쟁으로부터 영원히 해방하지 않고서는 자신이 해방을 이룰 수 없다는 입장에서 이미 압축적으로 표명되었던 것입니다. 이 인용은 공산당 선언에 엥겔스가 영업한 서문에 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인간 해방이라고 하는 부분을 계급 표현과 잘 연결해서 표현한 아주 적극적으로 잘 표현한 부분입니다. 이 입장은 노동자 계급 진행과 보편적 인간 해방 운동의 변주법적 통일을 매우 분명히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운동은 계급적 억압, 민족적 억압, 성적 억압 등 일체의 모든 억압에 반대하는 인간 해방 운동입니다. 사회주의 운동의 주요한 실천 과제로 생산선의 사회적 소유, 노동자와의 수립을 설정하는 이유도 그 근원을 파고들면 생산선의 사회적 소유가 노동의 소유를 구하기 위해 필수적이고 다시 노동자와의 수립이 생산선의 사회적 실효를 위해서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생산선의 사회적 소유, 노동자와의 수립은 인간 해방을 위한 선언을 뿌리며 그 자체가 궁극적 목표인 것은 아닙니다. 사회주의 운동은 이러한 자신이 고유한 본성과 원대한 목표를 이루어줄 실천들을 철저히 복원시키고 전면해야 됩니다. 인간 해방 운동으로서의 사회주의 운동의 복원과 전면하는 여성 문제, 생태 문제, 소수자 문제 등 현실에서 새롭게 제기되어 온 문제의식을 사회주의 운동이 적절히 수용할 수 있게 하는 방언으로 투입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세하게 자료집에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주주의 심화 발전으로서의 사회주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실 사회주의의 경험은 생산선이 국유화된 조건에서 노동자 민주주의가 발전하지 못하고 변질되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가 발전해가는 것이 아니라 관료가 지배하는 생산선이 실현하게 될 뿐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생산선이 국유화된 조건에서 노동자의 민주주의 변질은 곧바로 사회 전체의 변질을 초래해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전체의 자유로운 발전이 조건이 되는 연합체로 발전하는 사회가 아니라 노동가정은 관료들 존재 아래 놓이고 당과 국가, 특히 당이 자유화해 사회 전체에 군림하는 사회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 결과 지배 피지배의 관계와 억압은 새로운 형태로 다시 출현하였으며 전체주의 가면이 발생하고 노동자 민중은 명목상의 주체를 지배와 억압이 된 동안 전락하였습니다. 러시아에서의 경험으로 도출된 교훈은 사회주의는 민주주의 심화 발전 속에서만 발전할 수 있으며 노동자 민주주의 변질은 곧바로 사회주의 실패로 이어지며 어떤 세력도 노동자 계급을 대신하여 사회주의를 실현할 수 없고 민주주의 투쟁 속에서 자치 능력을 발전시키고 하는 노동자 계급과 민중간이 미래의 사회주의 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발적 선언문화는 노동자 민주주의 발전과 변질의 방지를 위해서는 혁명과 소비에트의 경험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난 노동자 통제를 전면적으로 발전시켜가야 하고 노동자들이 직접적인 참여를 끊임없이 확대해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자신을 대표하는 자들이 노동자들로부터 분리 독립하여 배신하는 것을 막고 노동자들 스스로가 사회관리의 주체로 나서게 할 수 있을 것이며 사회주의 운동이 앞으로 이러한 가지를 얼마나 풍부하게 실천해가는 것에 미래의 사회주의의 성공과 발전이 달려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생산과 유통에 대한 의식 천재인데요. 이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현실 사회주의의 지시적 명령적 경제체제의 대안으로 분위기에 제시된 시장사회주의는 새로운 사회주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상품 생산 시장과 사회주의 결합을 추구하는 시장사회주의는 현실 사회주의에 존재했던 지시적 명령적 경제체제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대안은 결합된 노동자 관리체들이 생산과 유통에 대한 생산자들의 의식적 통제를 실현하는 것이며 이것이 온전한 의미에서의 민주적 계획입니다. 새로운 사회주의는 노동자 자주관리체들이 시장을 통해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계획을 통해 결합하게 할 것입니다. 20세기 후반에 이루어진 정보통신 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민주적 계획을 과거와 비교해 더욱더 유용한 것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네 번째, 노동자 국제주의입니다. 역사가 입증하였듯이 사회주의 운영은 한 나라와는 몇 개의 나라에서 시작될 수 없겠지만 전 세계적 공유에서 노동자 계획이 승리하지 않는 한 세계 사회주의 운영이 승리하지 않는 한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고립된 일국단의 혁명은 고도로 세계대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포위되어 힘겹게 자본주의와 경쟁하다 결국은 자본주의 복귀를 강요당할 것입니다. 새로운 사회주의 운동의 이 기운을 철저히 실천에 반영하며 노동자의 국제연주를 행동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이게 1번 원리적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원리적 부분에서 이 강령 발적 선언문안은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제가 다시 한번 발제를 해보니까 그렇게 실감이 됩니다. 양이 상당히 많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실천적 부분입니다. 보통 이제 강령 부르면 이제 쭉 어떤 과제 요구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짧게 앞에서 짧게 했습니다. 짧게 하니까 이제 뭐 대충 나온 건 아니고요. 이
내용들은 이제 매우 또 우리나라의 사회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내용 중에 이제 아재국지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아재국지는 이제 아류라고 할 때 아자죠. 그래서 영어로 하면 서브입니다. 아래. 그래서 이제 한국도 자본주의가 지금 GDP가 세계 10위에 들어갈 정도로 생산적인 이제 발전을 했죠. 독점 자본주의 단계도 이루었고 그런 부분에서 제국주의적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어떤 합의 FTA 때도 그렇고 미국 어떤 독점 자본 제국주의와 하이 파트너 역할을 하면서 한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재국지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단계론을 배격을 했는데요. 이건 뭐냐면 이제 한국에서 사회주의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당면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래서 이제 당면과제인 것이고, 그래서 이제 자꾸만 이제 사회혁명은 아니고 그 전 단계인 민주혁명을 해야 된다라거나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틀렸다. 단계론을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구도를 쭉 27개의 일반적 요구사항하고 16개 노동부 요구사항을 했는데요. 이때 이제 작성을 했을 때 좀 생각을 하시면 이게 사회주의 단계니까 그럼 다 이제 최대 강령이 들어간 것이냐? 대부분이 최대 강령입니다. 여기서 요구는. 하지만 여기 보면 지자체나 민주주의적인 권리 여기 보면 이제 양심 원론 출판 집회 결사 사업이 제약받지 않는 자유 등 이런 부분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해소강령적 요구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는 또 과도적 요구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회주의적인 최대 강령적 요구는 아니지만 최대 강령에 접근해가는 그런 요구들. 그래서 대체적으로 요구의 수준은 최대 강령적 요구를 위주로 하면서 거기에 과도적 요구와 세소 강령적 요구를 이렇게 같이 넣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적 강령 요구를 넣으면은 이 부분이 그러니까 당장의 어떤 실천적인 부분들을 제시하고 있어서 사실 여기 보면 은행이나 기관산업 국유화나 토지 국유화 같은 것은 과도적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곧바로 요구를 내걸고 투쟁을 당면 투쟁 최대 강령적 요구를 갖고 투쟁할 뿐만 아니라 과도적 요구를 갖고 당면 투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강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구별 해설로 들어가겠는데요. 제가 한 40분을 쓰기로 되어 있는데 거기다 잠깐 조금 더 써야 될 것 같네요. 제가 여기 시청적 부분을 말씀을 안 드리고 앞에 보면 이제 일반적인 그 요구에서는 총 27개의 일반적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13페이지 쪽으로 와주세요. 그래서 여기 이제 1번과 4번은 노동자 국가의 어떤 형태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죠. 아까 노동자 국가 설명할 때 1번하고 4번에 이게 들어가 있다 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번 항목은 이제 민중에 의한 직접 이용과 직접 형사소득권 도입까지도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에 부분도 지방자치제 부분도 들어가 있고 또 어떤 민주주의적인 어떤 권리 7번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8번 성신조 인정 북쪽의 관계없는 모든 민족의 평등한 권리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9번하고 10번 항은 은행과 독점자본의 물수사의 노동자 중재 실시, 사기업화 등 기관산업 제사의 부분인데 전형적인 과도적 성격의 경제 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2번 모든 토지는 국유화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화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모든 토지는 국가 소유로 한다 이렇게 하고 다만 이제 이 국가 소유로 가는 과정에서 농민 소유 토지와 소규모 생활적인 토지 소유는 유상으로 한다. 기타는 무상으로 몰수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국유화는 기본 원칙이고 다만 국유화로 가는 방식에서의 그 차이점을 좀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3과 15항은 이제 농업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미 이제 이 농업에서도 사회주의적인 단계로 넘어가는 가령 대규모 농업 생산단위는 실시선의 기술적 지원을 모금 국영 농장으로 전환한다. 그래서 이게 최대 강력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선원과 중농 이 부분은 이제 협동조합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현실사회적 교훈을 반영해서 모금과 설득의 방식의 협동조합으로 조직하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부분들은 제가 뭐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시간 관계상 19번을 보면 주택 문제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사회주의 추진위원회가 이걸 가지고 이제 선전전도 하고 있는 부분이죠. 토지 국유와 동시에 1가구 1주택을 초과해 소유하는 주택은 몰수한다. 월세 주택은 집 없는 노동자민족에 우선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과 관련해서는 유무상의 여부는 뭐 여기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이제 1가구 1주택 초과해 소유하는 주택은 몰수한다라고 하는 그 원칙을 제시한 것이고요. 저번에 뭐 이렇게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한 5가구, 그러니까 5주택 이상을 소유한 사람이 약 한 11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5가구 이상, 5주택 이상을 소유한 사람들은 뭐 그걸 살라고 소유하고 있을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의도가 분명하기 때문에 뭐 그냥 무상물세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거는 이제 강령적, 그러니까 발족선언문에서 명확히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화를 앞으로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20항은 짧은 구절이지만 이주국지 지배와 간섭을 배제하고 민족 자금을 완전히 확보한다라고 해서 민족 자금 확보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는 뭐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갈 수 있겠죠. 한미동맹 폐기나 뭐 주한미군 철수나 이런 부분도 다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21항은 통일 부분입니다. 통일 관련적으로 민주적인 사회주의 체제의 통일을 목표로 함을 분명히 하였고요. 남북사회 번역을 수행한 과정에서 양체적인 변화 발전과 접근을 통한 일방적인 가도적 실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북한 사회는 과거 소련처럼 관료가 지배하는 공동 생산 유역의 사회이다. 차이점은 북한 사회가 가장 타락한 스탈린주의 체제라는 점이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수령 중심의 체제를 일원화하는 경제까지 이른 극단적 수령 중심의 체제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통일이라고 하면 그 궁극적인 통일 상황을 참 피해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사회주의자로서 분명하게 좀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이 22항은 여성 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입니다. 23항은 성적 소수자 문제 해결 요구안입니다. 24, 26 청소년 문제와 장애 문제를 강조하기 위해 발표문에 포함시켰습니다. 25항은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 부분을 반영해서 노년층의 문제를 포함시켰습니다. 27항은 생태 문제 요구인데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것은 의식의 혁명적인 전환을 이루기 위해 신생태 교육을 의무한다. 그래서 앞으로 신생태 교육을 의무화할 정도로 좀 강조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구는 노동 부분만 놓고요. 이 부분은 특별한 해설 없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실천적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로마서 3번 부분에서의 부분인데 이건 이제 선언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당건서를 우리가 당면과제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3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사회주의 대우의 당면 임무와 결의 부분으로 사회주의 대우 창립이라는 사회주의 운동에서의 역사적 의의를 투쟁적 관점에서 제시하였으며 사회주의냐 양아리냐,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의 문제가 인류 생존의 문제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회주의 대우가 한국에서의 혁명적 전통을 계승하여 발전시킬 각오를 밝히고 노동자 계급의 국제적 연대를 위해 투쟁해 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주의 대우가 사회주의 활동의 전면에 나설 것이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혁명을 강화하여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사회정당 문제를 심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예, 이상으로 자체를 이제 마치게 되는데 한 5분 더 썼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느낌으로 토론 시간이 한 30분 있죠. 그래서 거기서 좀 조정하면 좀 되지 않겠는가. 근데 오늘 이 발족 선언문을 말씀을 드렸을 때는 최근에 우리가 이 사회주의 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조직에서도 좀 사회주의 정당의 감명에 형식을 잘 갖추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매우 꼼꼼하게 사회주의 강령에 들어갈 내용들을 좀 다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생각보다는 많이 좀 걸렸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사회주의 활동을 하고 사회정당을 건설했을 때 일반적인 어떤 당원 교육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야 사회주의 정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규약의 전문에서는 만들 조직의 성격, 지향 이런 것들을 좀 분명하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썼습니다. 전문에서는 자본주의를 변혁하고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조직을 창립하다는 부분과 인류 사회가 사회주의냐 야만이냐는 역사적 기로에 놓여 있다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는 동시에 현실 사회주의의 문제를 극복하는 민주적 사회주의 체제다라는 것을 노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회주의 활동을 전면화하고 그런 활동의 성과로 사회주의 정당을 건설하려고 한다는 부분 얘기했습니다. 총칭 부분으로 이제 가면은 총칭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게 조직의 명칭이죠. 근데 이제 아직 조직 명칭은 우리가 이제 논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동그라미 동그라미로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혹시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좋은 명칭이 있다 하면 의견 주셔도 도망하겠습니다. 이주 목적에서는 앞서서 전문에 나왔던 내용들 좀 더 취약해서 조직의 목적을 밝혔습니다.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사회주의 활동을 전면화하고 그러한 활동의 성과로 사회주의 정당을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주의 정치주의입니다. 목적을 밝혔습니다. 2장 회원으로 들어가면 가입 부분에서 3조 가입 부분에서 좀 주목하실 부분은 1항에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서 회원으로 가입한다는 부분이고요. 2항은 3개월간 예비회원으로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4조 회원의 권리는 일반적인 조직의 회원의 권리와 대동 소이하기 때문에 이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5조 회원의 의무에서는 마찬가지로 여는 정치 조직의 회원 의무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좀 더 강조하는 부분은 5조의 제2의 최소한 1개 이상의 지회에 소속되어 활동할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이 부분은 러시아 혁명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또 잘 아시겠지만 러시아 사회민주 노동당이 2차 대에서 규약을 만들 때 쟁점이 됐던 게 당원의 요건인데 거기서 당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 그러지 않느냐 그냥 조력만 하냐 이런 부분이었죠. 그래서 저희는 좀 그런 부분들 과거 사회운동에서 좀 강조했던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좀 사회주의 대우 이후에 본조직이 결성되면 적극적으로 조직에서 활동하는 그런 회원이 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최소한 1개 이상의 지역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6조에서는 후원의 회원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3장으로 넘어가면 중앙조직에서 제7조 회원총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회원총회는 기본 노선과 정치 방침 및 사업계획, 규약 개정, 임원의 선출과 소환, 해산을 결정할 권한이 있고요. 중앙조직의 대표와 감사 3인을 선출할 권한을 가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8조 운영위원회 부분에서는 1항에서 회원총회 다음의 의사결정 기관으로 상정을 했고 2항에서는
또 지도위원, 집행위원, 징계위원을 선출하는 걸로 그 상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사망에서는 운영위원회 대표, 지부장, 회원 5명당 1명씩 선출되는 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고 해서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좀 주목하실 부분은 회원 5명당 1명씩 선출되는 운영위원이라고 해서 좀 여느 조직보다는 좀 더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운영위원들 좀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제 기획을 잡았습니다. 운영위원회 임기는 1년이고요. 집행위원회는 일상적인 기획 및 집행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상정을 하고 2항에서는 구성과 관련해서 대표, 사무처장, 집행위원, 특별위원회의 장으로 구성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대표를 제외하고는 이제 다 견임이 가능하고요. 제 10조에서는 징계위원회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원 징계를 전체적으로 이제 관장하는 기관으로 이제 징계위원회를 두는 걸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는 부분을 넣었습니다. 제 4장 지역 및 부문 조직에서는 크게 이제 그 하부 조직의 지역 지부와 부문 조직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지역 지부는 운영위원회 승인으로 설치되고 관할 지역은 조직 상황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적절하게 정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지부는 최소한 2개 이상의 지회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지역 지부 내의 의결 및 운영, 집행 체계는 중앙 조직에 준하되 각 지역별로 상황에 맞게 결정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는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13조 부문 조직은 지역이 아닌 부문, 이를테면 뭐 금속, 운수, 버스, 빈민, 무정산 이런 식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직종 및 부문이나 직종 및 산업의 특성에 따라 이제 별도의 이제 부문 조직을 줄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부문 조직을 두는 것이고 이제 지역지부와 마찬가지로 운영위원회 승인으로 설치되면 부문지부의 관할 부문은 조직 상황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또 적절히 정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부문지부 산하에는 지역지부와 마찬가지로 최소한 2개 이상의 지회를 만드는 걸로 이렇게 원칙을 했습니다. 제14조를 보시면 그리고 지역지부 및 부문지부의 장은 해당 지부총에서 선출하고 운영위원회의 성원이 된다고 정했습니다. 제15조에서는 지회와 회원 소속의 의무라고 했는데 지회는 기본 단위로 조직이 기본 단위로 3명 이상으로 이제 그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된다고 했고요. 그 크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포괄 범위 이런 것들은 조직의 특성을 고려해 적절하게 구성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에서는 모든 회원은 1개 이상의 지회에 의무적으로 소속되어 활동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넣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회원의 의무하고 비슷하게 그 사회주의 대우 본조직에서 활동하는 회원들은 조직에서 적극적으로 사회주의 활동을 해야 된다. 이런 거를 15조에 또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5장 포상과 징계 관련해서는 포상과 징계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제6장 재정에서는 전반적인 재정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하나로 모았습니다. 제17조 구성에서 재정은 회비, 후원회비, 후원금, 특별기금 및 이태 부대 수입으로 구성된다라고 1항에서 이제 규정하고 있고 그 아래 항은 각 재정의 구성에 대한 이제 또 세부 항목입니다. 그래서 모든 회원은 매월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회비는 통상임금의 5% 납부를 권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비회원의 회비는 회원의 회비에 준하게 하고 후원회비는 각 그 후원회원들의 의사를 존중하되 회원에 준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특별기금을 필요에 따라 이제 결정해서 납부할 수 있다는 부분을 넣습니다. 6항에서는 3개월 이상 회비를 체납한 회원에 대해서는 회원의 각종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18조 예산과 결산은 회계 연도가 이제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주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회계감사에 대한 그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칙에서는 개정, 규약의 개정, 해석, 일반적 인용 이런 부분들 그리고 부칙은 발효와 경과 구정에 대한 부분들을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